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기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정인성 작가님과 함께하는 증시학도기TV 반도체 이야기, 반도체 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인성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바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거대한 빅테크 업체들이 클라우드라는 것을 등에 업으면서 자신의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팹리스 업체까지도 거의 이제 말살을 시키는 분위기로 갔고, 이제는 칩 회사들까지도 뭐 말살까지야 사실 좀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위협을 하는 상황으로 지금 계속해서 전진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클라우드 업체를 중심으로 지난 시간에 돌아봤고, 지금 보면 이제 클라우드 업체만의 문제는 이제 물론 다 클라우드를 갖고 있긴 하지만 빅테크들이 이제 애플이 가장 세게 치고 나갔고, M1 칩 이제는 M2 칩까지 나왔어요. 이제 M2 칩은 경쟁할 상대가 없다. 아직도 안드로이드 진영과 퀄컴, 구글 쪽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미 M2에서 아마 차이가 더 벌어지겠죠. 근데 다행히 M2는 좀 쉬어가는 느낌이죠. 이번에. 3나노 네, 3나노 기반까지 못 아이폰만요. 갔으니까. 예. 아마 이쪽도 설계 이슈가 있었을 수도 있고, 예. 뭐 사람이 빠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3나노 캐파가 부족하니까 일단 기존 공정으로 한번 이제 업그레이드를 네. 한 건지. 아마 TSMC가 3나노까지 가기에는 너무 수율이나 이런 것들이 자신이 없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TSMC 3나노도 보면 3나노에서 뭐 3나노 E, B 이런 파생 공정이 빠르게 나오는 거 보면 지금 4나노잖아. 그 4나노 얘기 아니, 아닌가요? 그러니까 M2는 4나노뿐만 아니라 3나노도요. 네. 3나노 B, E 이런 공정이 있어요. EUV를 줄인 뭐 B 공정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미 분리돼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쪽 3나노도. 네네. 우리가 그거에 관해서는 이제 앞선 시간에 미세 공정의 그 어려움에 네.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자, 오늘은 뭐 이제 애플 말고 또 다른 또 네. 걸출한 진영이 하나 그렇죠. 보자면 구글이 있죠. 구글. 구글이 뭐 한다 그러면 다들 와 이런 네. 느낌이잖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양대 산맥인 거죠. 애플과 더불어서 애플은 이제 통합적인 서비스와 하드웨어를 이제 완전히 통합한 거의 유일한 회사이고, 사실 여기에 대항마는 애플 아이폰이 있다면 안드로이드 진영이 있고, 그 안드로이드 진영 결국 이제 구글 알파벳일 것이니 또 다른 한 축은 이제 구글인데, 구글도 이제 칩 설계에 뛰어들었고 스마트폰 제작에도 뛰어들었어요. 뭐 텐서라는 칩도 나왔는데 네. 의외로 그 구글도 자체 설계 칩이 나온 지 꽤 지났죠. 네. 그 우리 알파고 그 이세돌과 알파고 대결에 나왔을 때 네. 그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이 어느 칩 위에서 돌아갔냐면 구글의 자체 설계 칩 위에서 올라갔죠. 네네. 그 TPU 그 버전 1에서 돌아갔거든요. 네. 정확하게 그 칩을 여러 개 엮어서 그 인공지능에 사용을 한 거예요, 구글은. 이제 그래서 되게 이 구글의 TPU가 미친 영향이 커요, 세상에. 네. 우리는 이제 단순히 그 알파고만 생각을 하지만 구글이 이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TPU랑 여기저기 자기들이 쓰려고 만들었던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인공지능용. 예. 이제 그 텐서플로라는 물건인데 그게 지금 사실상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이 쓰는 프레임워크 3대장 중 하나죠. 어쨌거나 구글의 이 텐서플로우는 자기들의 TPU를 위해서도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그래서 폐쇄용으로 쓰다가 공개로 전환한 건데, 네. 이제 그렇게 보면 이미 구글의 자체 설계 칩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친 거예요. 2016년부터. 네. 근데 이 칩은 처음에는 자기들이 인공지능을 위해 썼잖아요. 근데 아마 구글도 좀 이거를 쓰면서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 그런 칩을 만들었음에도 프로그래머들 인공지능 학습시킨다 그러면 특히 뭐 쓰냐면 다 엔비디아 칩 쓰거든요. 네네. 구글 TPU 사봤어요? 못 사잖아요. 네. 나도 못 봤어요, 물건을. 있긴 있어요. 뭐 네. 코랄 이런 것도 있어서 살 수는 있는데 저도 이제 그걸로 직접 뭐 해서 네트워크를 돌려본 적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구글 입장에서 기술 과신은 확 했는데 정작 반도체 쪽 매출 엔비디아가 다 잡아먹는 느낌이죠. 생태계 영향력도 엔비디아가 커지는 거고. 네. 이제 그러니까 구글도 이제 자신들도 구글 클라우드가 있어요. 컴퓨터 빌려주거든요. 네. 그 구글 클라우드에 자기들 인공지능 가속기 있죠. 구글 TPU. 네. 그런 걸 끼워갖고 이제 일종의 대여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음. 그래서 그 구글도 구글 클라우드 막 들어가 보면요. 구글 TPU를 그 시간당 몇 불 주고 이렇게 빌려서 써볼 수가 있어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비즈를 해보는 거죠. 사실은 클라우드 입장에서 참 놀라운 건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2등, 1등을 하고 있다는 게 사실 되게 놀라운 사실이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압도적으로 구글과 애플이 다 먹을 시장인데 결국 기업 시장을 잡았으니까. 이게 저는 좀 뭐 제가 그 회사 출신들은 아닌데 어떤 기업의 정신 차이가 아닌가. 이거 클라우드 사실
생각보다 고객한테 해줘야 될 게 많아요. 네. 그 질문도 많이 날라오고 뭐 문제 생기면 바로바로 대응해주고 해야 되는데 구글이 그런 취향의 회사가 아닌 거겠죠 아무래도. 자유롭죠. 네. 네, 자유로운 영혼들이 모인 곳이죠. 예,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가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요, 전 세계에 데이터 센터가 생겨요. 제가 그 아마존 그 AWS라고 했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서울 센터 있고 저기 도쿄 센터에 할 수도 있고 미국 오하이오 어디에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그 아마존이 빌려주는 특정한 굉장히 독특한 서버를 쓰려고 하잖아요. 네. 그걸 쓰고 싶으면 그 나라 서버를 빌려서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제 서비스의 성능을 좋게 하려면 예를 들면 제 주 서비스 영역이 한국이다. 가까운 데가 좋겠죠. 그러면 당연히. 가까운 곳에 있는 서버들이 좋죠, 당연히.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무리 안 걸린다고 해도 빛과 같이 움직인다 해도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구글 같은 회사들은 데이터 센터 개수가 좀 적죠, 아마존보다. 그 클라우드에 한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적으니까 내가 구글에서 서비스 뭐 하고 싶은데 여기 안에 다 세팅이 안 되는 거야. 네. 근데 아마존에 가면은 한 지역에 다 되거든요, 이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창고업을 많이 해봐서 그런가? 물류업을 많이 해서 그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가? 이거 뭐 사실 승자가 계속 그 스노우볼링 하는 거죠. 네. 이제 예를 들어 한국 같이 좀 한국은 나라가 큰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한국 같은 나라에서 이제 아마존 클라우드가 마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사용자 풀이 많이 생기면 저도 그냥 이런 식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제가 회사의 대표인데 예를 들어 뭔가 그 서비스를 클라우드에 올리고 싶어요. 네. 근데 자기소개서 받았더니 10명 중 9명이 아마존을 쓴 거예요. 그러면 어디 걸 쓰겠냐 이거예요, 제가. 할 줄 아는 사람들이잖아. 그럼 이거 써야죠. 네. 그러면 고객이 많아지니까 데이터 센터에 다른 것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 원래 한국에는 4종류의 서버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6종류 들어가고 7종류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장. 잠깐만요. 지금 일반인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서버의 종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조금씩 다른가요? 많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서버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인공지능 관련한 일을 클라우드에서 하겠다 그러면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껴진 서버를 빌려야 돼요. 뭐 G4DN 뭐 이런 이름인데 그런 이름을 가진 서버를 아마존에 가서 빌려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서버는 CPU 두화라고 그렇죠. 그냥 램, D램 박아놓은 D램 뭐 500기가든 그렇죠. 뭐든 이렇게 박아둔 그거는 저장 장치고 그야말로 우리가 그 맞아요. 사진 같은 거 막 찍은 거만 나 만장이나 있어 그러면 만장 저 쌓아놓는 게 그런 서버고 네. 그건 진짜 저장만 하는 서버고 그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서 다양한 소프트웨어 움직임을 하는 우리 정 작가님 같은 사람이 가서 나 이걸로 뭐 만들어 보고 싶어 무슨 프로그램 짜보고 싶어 하면 그거를 해줄 수 있는 CPU가 박힌 그렇죠. 서버에 예.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다 실물 렉 서버가 존재하긴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렉 서버를 만들 때 그래픽 카드를 껴서 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게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쓰는 거는 뭐 인텔 CPU하고 그렇죠. 삼성 D램 붙은 서버 그냥 간단한 그냥 네모판때기 같은 것만 하나 있는 거기에 우리는 서버에 붙이면 우리는 충분한데 사진 보관만 그렇죠. 해야 되니까 정 작가님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해야 돼.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짜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면 그 안에 엔비디아 칩도 붙어 있고 인텔 네. 칩도 붙어 있고 뭐 가끔씩은 뭐 다른 또 칩도 붙어 있는 좀 복합적인 우리가 쓰는 그렇죠. 집안에서 쓰는 PC 같은 아주 다차원적인 그 다중 컴퓨터 같은 게 그렇죠. 들어가 있는 서버로 써야 된다 이 말씀이신 그리고 거죠. 제가 굉장히 거대한 프로그램을 돌려야 된다 그러면요. 또 아마존에 메모리가 테라바이트 단위로 박힌 서버도 있고 그래요. 네. 근데 모든 지역에서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런 서버에 수요가 있다고 믿어야 아마존도 한국 데이터 센터 들여놓는 거죠. 그걸. 네, 네. 이제 구글 그 TPU 같은 게 겪는 것도 그 문제예요. 네. 일단 클라우드에 깔아놨다고는 하는데 저는 일단 주변에서 이걸로 뭐 해본 사람은 하나도 못 봤어요. 당장 저도 엔비디아 GPU 쓰죠. 왜냐하면 엔비디아 GPU에서 되죠 일단. 그리고 한국에 엔비디아 GPU 서버 있죠 아마존에. 네. 그냥 쓰겠죠 그거. 네, 네, 네. 제가 구글 코라를 쓰겠다고 미국 뭐 중부 이런데 지금 아마존 계정도 있는데 구글 계정도 그 만들어갖고 거기 뭐 하고 언제 그러고 있느냐 이거죠. 네, 네. 그래서 아마 되려 이 구글 TPU도 이제 목적에 맞으면 굉장히 잘 돌아가는데 네. 그냥 아마존에 납품하는 게 나은 거 아닌가? 나는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구글 너희들 하지 말고 더 큰 그 클라우드에다가 네 칩을 파는 게 그러기에는 구글이 자존심 있지 칩 파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아마 그러진 않겠죠. 네. 근데 이게 정말로 훌륭한 칩이라고 생각하면 구글 TPU 기반의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갖춰지면 네. 좋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구글 TPU에서만 되는 수많은 일들을 하려고 사람들이 TPU 코드 짤 거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발판 삼아 뭔가 해볼 수도 있거든요. 다만 구글은 그런 쪽에서 어쨌거나 강한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기에는 제조업을 하기에는 기업 문화가 너무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프리하죠. 예. 제조업하려면 빡세게 막 시간 안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고 막. 아마 그 텐서플로우 막 이런 거 써서 알파고 만들 때까지만 행복했을지도 모르죠 이거. 네. 뭐 그래도 2세대까지 나온 거 보면은 여기 로드맵 자체는 있는 거예요. 네네 네. 예. 그리고 실제로 아마 요런 가속기가 다 그런데 제가 하려는 일에 딱 맞으면은 몇십 배씩 빠르긴 할 거예요. 엔비디아 GPU보다. 네네. 대신 이제 그만큼의 공임이 들어가니까 조그만 회사가 함부로 해볼 수는 없죠. 이거. 이제 항상 스텝을 밟아서 가죠. 예를 들면 만약에 이게 잘 돌아간다면 그거를 할 수 있는 엔지니어를 부르는데 상당한 비용이 드니까. 그렇죠. 예. 사실상 이런 칩을 쓰려고 하면 대부분 회사들은 그 코랄이나 CPU 같은 거 구글 거 쓴다고 하면 바닥부터 배우면서 한다고 봐야죠. 그냥 일반 소프트웨어 네. 기술 엔지니어들이 한번 해봐 좀 빨리 익숙해지자. 너 딴 것도 잘했잖아. 그러니까 빨리 해봐 하면서 그렇죠. 예. 익숙해지면서 간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뭐 그런 식으로 많이들 해요. 음, 이거를 그 사용하는 예시 코드가 세상에 별로 없으니까 구글 쳐도 코랄 예시 코드가 안 나오는 거죠. 이걸로 뭐 어떻게 해서 배워가지고 한번 사용 설명서 읽어가지고 한번 써보려고 그랬는데 사용 설명이 잘 안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엔비디아 GPU 같은 것도 우리가 엔비디아 GPU로 인공지능 한다고 부르는데 실제로 해보면 우리 이 GPU의 존재 자체를 거의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인터넷에서 엔비디아 코드 긁어다가 엔비디아용으로 쓴 뉴럴넷 코드 돌리면 돌아가거든요. 그걸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게 정말 그렇지. 장점인 거죠. 네. 이것도 그 비슷한 거예요. 내가 살던 섬에서 코랄이나 그 구글 TPU 섬으로 넘어가려면 뭐가 잔뜩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구글 자신들도 그 안에서 엔비디아 GPU로 막 짜는데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코드 많으니까 계속 쓰는 거죠. 사람들은 넘어갈 이유가 딱히 없는 거죠. 하기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그런 것까지 다 맞춰서 쓰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칩이 유행하려면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람이 쓰던가 네. 아니면 인공지능 쓰는 서비스들의 가격 경쟁이 엄청 심하게 붙어갖고 엔비디아 GPU 쓰면 적자 왔다 갔다 하고 특정 서비스에서 구글 코랄 쓰면 흑자 가고 그런 경계까지 가격이 확 떨어지면 뜰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서비스에서 하드웨어 비용이 높지는 않아요. 대부분 사람 값이지. 그렇지. 네. 이제 구글의 칩이긴 한데 앞에서 봤던 두 개는 결국 그 아마존도 그렇고 구글 TPU도 그렇고 밖에다 팔려고 한 거잖아요. 원래는 처음에 했을 때. 근데 이제 이렇게 설계된 칩 중에는요 나 혼자 쓰려는 칩도 많아요. 일종의 에이직이죠. 이런 게 흔히 말하는 에이직이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그 에이직이란 건 애플리케이션 스페시픽 하다는 거예요. 그쵸. 그냥 특정 목적에 맞춰서 그 완전히 딱 설계된 칩 한 가지 일은 아주 잘하는 칩을 에이직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사운드 카드에 들어가는 칩은 사운드만 뭐 그런 에이직이죠. 또 이미지에 들어가는 칩은 이미지만 골라내는 네.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이 경계는 되게 좀 요즘 흐린 게 예전에는 GPU도 그래픽 카드도 에이직이라고 불렀어요. 네. 옛날에 CPU 아니면 다 에이직이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죠. 네네. 왜냐하면 옛날에는 프로그래머는 다 CPU에 몰려 있고 나머지는 그 CPU의 어떤 도우미 같은 거였거든요. 한국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그 칩리스라고 해야 되나? 그 팹리스라고 하기에도 조금 너무 작은 그런 회사들 한때 있었죠. 뭐 엠텍 비전이나 이런 회사들이 있었는데 다 망했죠 지금. 그 에이식 회사들이 한국에 있었던 회사 다 망했어 지금. 지금 보면은 이 에이직조차도 그렇게 쉬운 비즈는 없어요. 네. 예를 들면 그 우리가 아까 말한 사운드나 이런 건 대만 업체가 해먹잖아요. 사실 그 꽃게들. 그 리얼텍이라고 꽃게 그려진 애들 네. 이 기술이 많이 필요한 거 아니고 그냥 깔려 있는 거 계속 파는 거거든요. 이런 네. 건 당연히 뭐 치고 들어갈 데가 없죠. 그렇다고 큰 칩, 그래픽 카드,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에 대항하는 큰 칩을 제가 한 10명 모아서 할 수 있겠어요? 그거 불가능하지. 네. 뭐 어쨌거나 이렇게 회사들이 커지니까 이젠 칩을 자기 목적으로 자기 혼자 쓰려고 만드는 경우들도 생겨나요. 회사가 워낙 크니까. 네, 이게 그 대표적인 게 이것도 구글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쭉 찍는데 구글에 하면 우리는 사실 유튜브 떠올리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네. 그 검색 쿼리 개수로 따지면 세계 2위 검색 엔진이라고도 불러요. 유튜브. 구글을 아니 유튜브. 아, 1등은 유튜브를- 구글이고 네네. 그 검색창에 사람들이 검색 치는 횟수 네. 그거 내보면은 유튜브가 2등하는 경우도 있어요. 구글이 잘 먹은 거네. 자기 그렇죠. 성향 예. 비슷한 걸 동영상 버전으로 본 뭐 이것도 거네. 구글이 결과적으로. 먹었으니까 컸다고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예, 네. 잘한 서비스죠. 네. 이제 그래서 이 유튜브 같은 걸 보면요, 이거 비즈 모델이 뭐겠어요?
요거 비즈 모델은 이제 우리 같은 사람도 영상 찍고 뭐 그렇게 해서 별별 쓸모 있는 쓸모 없는 영상을 전부 유튜브 서버에 모은 다음에 그 중에 대박 나는 영상 몇 개 있죠. 네. 그 중에 대박 영상 몇 개가 그 시청자를 쭉 모아서 광고료를 받고 광고료 일부는 유튜브가 갖고 네. 나머지는 그 이렇게 스트리머들한테 나눠주는 구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원가 구조에서 어떻게 하면 원가를 더 가져가겠어요? 뭐 사람은 이미 뽑아놨으니까. 그러면 제가 동영상을 올렸을 때 이 동영상은 그냥 두면요 용량이 수십 기가바이트 해요.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 서버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정도로 압축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이제 코덱으로 압축을 해줘야 되는데 요 하드웨어가 정말 많이 필요해요. 이게 굉장히 그 연산력도 많이 필요하고요. 네. 전기도 많이 쓰는 그런 작업이에요. 사진을 붙여놓은 거잖아요, 동영상에. 그러니까는 엄청난 메모리 양이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사진을 제가 쭉 붙이면 용량 크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사진을 모아서 압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영상을 쭉 찍으면 제가 손으로 움직였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1초에 우리는 보통 60개의 사진이 찍힙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쭉 찍히는데 네. 여기서 제 손 빼면 나머지는 다 비슷하잖아요, 배경이. 네. 네. 그러니까 그 비슷한 장면은 모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압축을 해주는 거예요, 영상을. 근데 이 공통점을 찾아서 압축하는 게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용량은 확 줄어들지만 예를 들어 한 60장 안에서 요 위에 배경은 거의 항상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요 배경은 일일이 저장을 안 하는 느낌이에요. 네. 쉽게 말하면. 그걸 구분해서 칩이 네. 연산해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구분해서 요 뒷부분은 잘 안 바뀌니까 이렇게 두고 여기서 손 움직이는 부분만 쭉 저장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이런 작업들은 되게 힘들어요. 근데 구글에겐 되게 중요한 작업이에요, 이건. 네. 왜냐하면 구글 입장에서는 유튜브에 동영상이 안 올라가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사람들이 동영상 올리려고 했는데 안 올라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네. 올라가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단위당 올라가는 비중은 아마 한국이 아마 거의 최강이 아닐까 싶긴 하고, 저같이 유튜브를 안 하던 사람이 하는 상황이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통신 환경이 그렇죠. 우리가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어디서나 웬만하면 와이파이 하고 유튜브 사실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 다른 나라 되게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해외 같은 경우가 4.5세대 5G를 한다면 걔네들도 유튜브가 우리나라처럼 더 발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건 좀 문화적인 차이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어쨌거나 그래서 구글은 어느 정도로 영상이 올라오냐면 1분에 500시간치씩 올라온다 그랬어요. 업로드가. 네. 그러면 이거 자체가 원가로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죠. 네. 그래서 구글은 이 동영상 압축만 해주고 풀어주는 기기를 만든 거야. 여기 보시면 녹색 박스가 잔뜩 있잖아요. 네네. 이거 구글이 직접 공개한 건데 이거는 이 녹색 박스가 동영상 압축하는 부분이에요, 칩에서. 그리고 왼쪽에 보면 조그맣게 디코더라고 쓰여 있는데 네. 그거는 동영상 압축 풀어주는 거. 구글은 뭘 만든 거냐 하면요. 유튜브에서 영상만 죽어라고 압축하고 영상 압축 풀어주는 전용 칩을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네. 네. 그거 내다 팔 거예요? 아니죠. 그런데 구글이 왜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 이런 칩을 설계했겠어요. 유튜브는 말했잖아요. 1분에 500시간치씩 영상이 올라온다고. 어마어마한 겁니다, 진짜. 그런 거대한 사용량을 봤을 때 인텔 CPU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거죠, 스스로. 그러니까 이런 칩은 그래서 특징이 있어요. 일단 그 앞에서 말했던 TPU처럼 외부 고객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네. 아마존도 아마존이 만든 칩이 어느 정도 이거는 그 서버니까 서버 쓰는 사람 신경 써야 되죠. 그리고 TPU도 그 생태계 얘기를 했지만 쓰는 사람이 신경 써야 돼요. 네. 근데 이 칩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나 혼자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멋대로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건. 그리고 그 안에서 수요가 사실상 보장되어 있죠. 갑자기 다음날 전 세계 사람이 유튜브를 안 쓸 일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트렌드가 4K에서 VR로 넘어간다고 해도 네. 유튜브가 할 거예요, 아마. 네. 네. 하면 되잖아요. 네. 깔려 있는데 자신들의 원가 구조에서 어디가 취약한지도 스스로 알아요. 네. 벌써 이 칩 넓이에서 인코더 면적만 봐도 어디가 취약한 건지 정답이 나오잖아요. 거의 면적의 한 80%가 그 동영상 압축하는 영역이죠. 네. 그 오른쪽 사진은 그 인텔 CPU인데요. 이 인텔 CPU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 빨간 네모 안에 보면은 CPU 영역이 있어요, 칩에. 네. 그 구글 쪽은 CPU 어때요? 조그맣죠. 네. 근데 옆에 있는 건 인텔 칩인데 CPU 영역 엄청 크죠. 빨간 박스 양쪽 다. 그래서 요걸 보면요, 구글의 생각이 딱 떠올라요. 나는 동영상 인코딩만 열심히 할 건데 네.
인텔 칩을 사면 CPU 따위의 면적을 낭비하는 느낌이잖아요. 예, 예. 이렇게 네. CPU 영역이 거대하면은 실리콘 낭비인 거잖아요, 자기들한테. 네. 그리고 자신들은 뭐 할지 알아요. 그러니까 만든 거예요, 스스로. 아마 이거 인텔처럼 CPU 설계하는 것처럼 어렵지도 않을 거예요, 이런 칩은.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코딩 칩은 인코딩만 하면 되잖아요. 다른 새로운 역할이랑 다양한 경우가 없다고요, 칩 안에. 네. 데이터 들어오면 아웃풋 나오고 이런 거겠죠. 네네.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게. 네. 이제 이런 물건들이 들어오면서 또 인텔도 좀 아프겠죠, 이런 건. 그렇죠. 원래는 그 구글이 유튜브 서버로 잔뜩 CPU 살 거를 이제 우리 칩 쓸 거야 이러고 파운드리한테 외주 주고 스스로 설계하니까 네. 파운드리는 좀 오르고 이쪽에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모두 옛날처럼 인텔 혼자서 CPU를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인텔 CPU를 썼으면 인텔이 그냥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파운드를 늘려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옛날처럼 단일 품목을 왕창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메모리처럼 수많은 AP에 대한 그 제작 요청들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TSMC가 그렇게 부가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었다. 당연하죠. 네. 그리고 이런 고객은 좋죠. 사실 물량이 적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구글이니까.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팸리스한테도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떤 팸리스가 미래는 스트리밍이다 그래서 스트리밍 전용 칩을 막 설계했다고 해봐요. 그래서 구글에 들고 가는데 구글은 딱 이런 거야. 저희 칩은요 딱 설계회사가 와서 요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래서 얼마요? 이렇게 묻겠죠. 네. 그럼 구글은 이런 식으로 해요. 우리 요건 필요 없는데 네. 왜냐하면 우리가 유튜브니까 우리가 안 쓰겠다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 되니까 팸리스들한테도 장기적으로 아프죠 이런 게. 네, 네. 그냥 자기들이 해먹는데. 아니 우리가 이제 메모리 업체에서도 보았듯이 점점 규모의 경제가 되잖아요. 옛날엔 뭐 20-30개가 넘는 메모리 업체들이 뭐 군웅할거를 하고 있었는데 삼성이 계속 가성비 있는 디램과 메모리를 만들면서 점차 업체들이 그렇죠. 삼열아. 네, 완전히 뭐 종말을 맞았는데 일본의 그 수많은 기술이 쟁쟁하던 회사들이 다 종말을 맞이하고 없어졌는데 그럼 지금 보면 CPU 업계는 오히려 옛날에 혼자서 다 하다가 그렇죠. 이제는 좀 퍼지는데 대신에 다종다양의 팹리스 업체들이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되면. 뭐 되게 죽어간다기보다는 인텔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었던 것처럼 네, 전체 IT 서비스 시장에서 팹리스의 비중이 줄어들어 가는 거겠죠. 네, 이제 뭐 망한다는 표현은 옳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소프트웨어 회사들 덩치가 커지면서 네. 전통적인 하드웨어 영역과 소프트웨어 영역을 깨고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몇십 년 전에도 반도체 시장보단 서비스 시장이 훨씬 컸어요. 예. 반도체가 더 큰 건 말이 안 되죠 서비스보다. 그치. 근데 그때는 그 서비스 시장 안에 선수들이 되게 많았다고 하면 네, 이제는 등발 좋은 선수 몇 명밖에 안 남은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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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 비해서 반도체 시장은 늘 플레이어가 적었고 지금도 적은 거고요. 네, 네. 근데 저쪽은 큰 매출을 가진 회사 몇 개가 남아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하면 벽을 깨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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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런 회사들의 진입을 막는 건 돈보다는 노하우인 거죠. 네, 예를 들면 TSMC가 1년에 뭐 몇십조 투자하는데 구글이 몇십조 투자하면 제조시설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뭐 한 2-30만 원 준다고 해서 그 어디 신라호텔 주방장처럼 요리할 능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똑같죠. 네. 그래서 그 영역이 아니면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보면 그 파운드리가 고용한 사람이 훨씬 많죠. 네, 온갖 그 짬밥과 노하우도 많고. 네, 하지만 팹리스는 지재권 산업이죠. 그건 사람 뽑아가면 실제로 뭔가 해볼 수 있게 돼요. 그렇죠. 그런 차이 때문에 여기부터 먹혀 들어가는 거죠. 뭐 그냥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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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요런 가속기뿐만 아니라 이제 좀 우리가 얘기를 하는 테슬라. 네, 테슬라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일족에 포함이 돼요. 이제 테슬라는 뭐 하드웨어 2.0, 2.5, 뭐 3.0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테슬라 자율주행이라고 안 하죠. 네, 그 FSD라고 그러죠. 그쪽에서는 원래 엔비디아 칩을 썼다고 했어요. 네, 처음에, 네, 처음에 엔비디아 칩을 썼는데 이제 자신들이 직접 자율주행 칩을 설계하기로 한 거예요. 삼성에서 제조했다는 그 칩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하드웨어 3.0을 만들었는데 그 테슬라 쪽의 발표를 보면은 굉장히 그 전성비도 높고 기존보다 몇 배 성능이 높다 그랬어요. 한번 그림을 좀 보시면 안 돼. 이제 테슬라의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칩을 설계했다는 거 아니에요. 테슬라는 네,
자기들을 그 발표 자료를 보면 자신들이 어떤 뉴럴넷을 써서 어떤 식으로 자율주행할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테슬라는. 네. 그래서 이제 왼쪽 위에 박스를 보시면 알지만 자기들이 그 CPU, GPU랑 비교해서 어느 부분, 어느 설계를 삭제해버렸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숫자들은 그 연산 한 번에 드는 에너지거든요. 근데 쉽게 말하면 얘네들은 여기 뭐 인스트럭션 캐시도 안 쓰고 뭐 레지스터 파일 없고 그리고 뭐 분기 제어 같은 거 없애고 덧셈회로만 남겨서 0.1 피코줄만 쓴다 연산당. 네. 이렇게 해서 우린 전성비가 엄청 높아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아까 그 인텔 CPU랑 구글 그 유튜브용 칩이랑 딱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 우린 이런 거 필요 없어. 네. 왜냐, 우리는 자율주행 알고리즘 이것만 쓸 거거든. 이런 거죠. 네. 그렇게 하니까 성능이 얼마나 나오냐 하면은 요 오른쪽만큼 차이가 나요. 원래 하드웨어 2.5가 아마 엔비디아 칩 썼을 건데 21배라고 나와 있죠, 성능이. 네. 그러니까 그 머신러닝 성능이 21배 높아진 거예요. 네. 가격은 21% 아끼면서. 네. 근데 모든 작업에서 엔비디아 칩보다 21배 빠를까요, 이게? 그러지 않겠죠. 그렇지 않죠? 네네. 하지만 상관없다는 거예요. 난 딴 데 안 쓸 거거든요, 칩을. 그렇게 해서 비용도 20% 아끼고 성능은 21배 네. 올리고. 그리고 이렇게 자신들이 자신 있는 분야에서 성능이 21배 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볼 수 있는 일이 확 커지겠죠, 그 안에서. 네. 네. 테슬라 같이 그 사실상 반자율 주행을 많이 운영하는 회사는 되게 다양한 데이터가 많을 거예요, 그 안에. 네. 그러면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것저것 새로운 거 해보고 싶은데 음. 예를 들면 엔비디아 칩을 사면은 내가 10가지 기능 중에 5개밖에 못 넣는다. 네. 그럼 여기 10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길을 가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요거를 해서 칩 하나에 2만 원 정도 아낀다, 좀 안 좋게 봐서. 네. 그러면 칩 하나에 직접 설계했더니 2만 원을 아낀다 그러면 10,000대 팔면 2억 원이고 100만 대 팔면 200억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네. 한 길게 봐서 한 1,000만 대까지 누적 판매를 한다 그러면 요걸로 그러면 그때쯤에는 브레이크 이븐도 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성능이 높으니까 얘가 그 자율주행의 그 품질이 좋아져서 부가가치도 좀 더 누리고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잠깐 그럼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칩 전문가로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나 칩 전문가였어? 반도체 전문가로서 네. 테슬라가 많은 기존의 자율주행을 준비하던 회사들과 가장 큰 차이는 첫 번째로는 라이다를 안 쓰겠다라고 그렇죠, 선을 네. 냈고 두 번째는 레이저도 안 쓰겠다라고 선을 하면서 시각 이미지 센서로 받아들이는 시각 자료만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연산을 해서 컴퓨팅 네. 파워를 통해서 우리가 자율주행을 이끌어내겠다라고 했어요. 예, 정확하게 컴퓨터 비전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비전을 컴퓨터가 연산을 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했던 게 뭐냐면 도조 시스템을 만들고 도조 시스템을 하는데 엄청나게 큰 컴퓨팅 파워를 본사에서 네. 갖고 있고 거기서 연산을 해서 넘겨주면 자체는 좀 가볍게 그 소화를 해서 다이제스트를 해서 자동차에 보내주면 자동차는 그걸 가지고 또 자율주행을 하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정확하게 학습용 서버고요. 학습된 뉴럴넷을 차에 넣죠. 넣죠. 네. 실시간으로 막 주고받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서버랑. 실시간으로는 못 주고받겠죠. 그렇게 하면은 위험하죠. 그렇죠. 예. 연결 끊기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도조 시스템에서 소화를 다 다이제스트를 해주고 그 다이제스트하는 걸 한번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개별 차량으로 넣어준다라는 개념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뭐냐면은 그 테슬라는 신경망이 필요 없다. 우린 그걸 다 그 사고망으로 그러니까 컴퓨팅의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해결을 하겠다. 라고 큰 소리를 친 거죠. 뭐 머신러닝 하는 건 다 비슷하긴 한데요. 네. 딴 곳이라고 뭐 전혀 다른 방법을 쓰진 않아요. 네. 근데 테슬라 같은 곳은 이런 느낌이에요. 이 도조라는 칩도 보면요, 이게 그 설계상으로는 그렇게 복잡한 칩은 아니에요. 네. 설계는 단순한 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테슬라가. 근데 이제 이 머신러닝 하는 어떤 그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머신러닝을 하면요, CPU 코드들과 달리 그 흐름이 되게 단순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CPU 같은 거는 수천 개를 그냥 쭈루룩 연결하면은 수천 배 성능을 낼 수가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CPU는 되게 그 랜덤하게 여기저기 찾아가는 걸 잘해요, 정보를. 네. 여기에 있는 거 읽다 갑자기 막 점프하고 이런 걸 잘하는데 머신러닝은 그렇지가 않아요. 머신러닝은 데이터의 흐름이 말 그대로 거의 직선으로 쭉 가요. 네. 곱하고 더하고 하면서 다음으로 가고. 음. 그래서 되게 단순한 구조의 칩을 연속으로 연결해도 쓸 수가 있어요, 머신러닝은. 네네. 이제 도조 같은 그런 칩은요, 이제 저도 정확히 알지는 않는데
본인들이 학습시키고 싶은 신경망이 있잖아요. 네. 테슬라는 그거에 맞는 슈퍼컴퓨터 만든 거라고 봐야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슈퍼컴퓨터에서 학습시킨 신경망은 전 세계 차에다가 넣어서 이제 그 자율주행을 시키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머스크가 하는 얘기가 라이다는 바보 같은 짓이다. 돈만 많이 들고 아마 전기도 많이 쓸 테고 레이더도 이제 없애면서 그렇게 가는데 결국은 자기네 컴퓨팅 연산을 통해서 그걸 다 해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반도체를 하신 분 입장에서는 머스크가 하는 그 얘기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어디까지 하고 싶으냐에 따라 다른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저한테 귀가 안 들린다고 가정을 해보죠. 제가 네. 그러면 제가 눈만 가지고 운전을 해요. 그럼 귀가 안 들리니까 귀 들릴 때보다는 조금 운전을 못 하겠죠. 네. 근데 그 정도 수준이면 충분하냐의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머신러닝에서 특히 비전 같은 걸 하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이론상 다 돼요. 근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이상으로는 못 넘어가줘요. 네. 많이 넘어갈 순 없어요, 거기서. 네. 그러니까 아마 머스크가 원하는 그 주행의 레벨이 그 정도일 거고 그 정도면 마켓에서 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요구하는 게 인간 이상의 품질이다, 자율주행에서. 그러면 이제 라이다 같은 인간한테 없는 센서도 써야죠. 네. 라이다의 장점이 뭔데? 실시간으로 모든 지형 3차원으로 딱 나오는 거잖아요. 네. 네. 인간은 가끔 잘 뭔가 색깔이 이상하고 그러면 잘 안 보이기도 하고 하잖아요. 네. 라이다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라이다도 되게 학습을 잘 시키면은 들어갈 곳이 있긴 할 거예요. 네. 근데 이 라이다 같은 기계는 승용차에 쓰긴 좀 비싸죠. 네. 네. 근데 대신 타겟이 되는 시장이 물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예를 들면 일반 자가용은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이렇게 자율주행하면서 저를 싣고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차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뭔가 이상하면은 브레이크를 밟을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겠죠. 네네. 근데 제가 완전 무인으로 도는 물류차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사람이 안에 안 타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평소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죠. 그러면 그럴 때 인간 시각보다 중요한 센서가 필요할 거라고요, 아마. 네. 그 정보들을 써야 되는 정도로 중요한 곳이면 라이다가 갈 일이 있겠죠.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입체적인 지도를 넣게 된다. 이러면 그렇죠. 훨씬 라이더를 쓰면은 정확도가 높아지는 상황들이 올 수 있겠죠. 그 네. 킬로당 사고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라이다라는 추가 투자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더 나은 품질의 자율주행이 가치가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사고 예방에 뭐 갑자기 동물이 튀어나왔다. 로드킬 관련해서 그러면은 좀 훨씬 더 빠르게 인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지금 하지만 다. 테슬라의 어프로치는 분명 장점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라이다가 달린 자가용은 일반인이 사야 될 이유도 없고요. 네. 그리고 산다고 해도 비싸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테슬라 차는 그 상용 자동차의 가격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차의 가격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격을 낮춤으로 해서 실제 드라이빙 정보를 빨리 끌어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드라이빙 정보 많이 쌓이면 이제 중요한 순간에는 라이다 달린 차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네. 그 라벨링을 컴퓨터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데이터 넘칠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자율주행 수석 엔지니어가 나갔어요. 어느 정도까지 다 완성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그런 그렇죠. 게. 뭐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이지만 또 뻔하거든. 네. 운전하면서 나타나는 일들이 뭐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이런 것조차도 뻔하니까 다 정해져 있는 거니까. 네. 뭐 남자의 마음이나 여자의 마음 같지는 않잖아요. 도로의 상황이. 주행은 주행이죠. 그냥. 네, 그러니까.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반도체 역사, 반도체 이야기 회를 이어갈수록 점점 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흐름들을 아시면 투자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D램에 대해서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에서 매출이 제일 많은 데가 오늘 그 저희가 살펴보았던 서버 쪽에서 가장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 듣고 서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삼성전자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시는 게 어렵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투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결국은 투자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냥 부가가치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메타버스도 그렇고 다 그랬는데 제가 어떤 서비스를 하려면 뒤에 인프라가 쭈루룩 따라 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인프라에 뿌려지는 돈은 결국 여기 나오는 부가가치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다 그런 메커니즘에서 얘들이 저울 이렇게 해본 거잖아요. 네. 뭐 결국 그러면 이득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돈 벌 수 있는데 빅테크들이 안 갈 리가 없고 가게 되면 시장이 형성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정인성 작가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모두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